자, 머니쇼 시크릿 투자백서 여러분들에게 주머니를 좀 두둑하게 채워드릴 수 있는 정보로 꾸며보고 있습니다. 자, 무료 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궁금증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MPL을 준비했는데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제 제가 본연의 롤로 돌아와서 자, MPL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MPL에 대한 방송을 보시다가 경매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나 경매하고 싶다. 예, 지금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예, 문의가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경매를 통해서 어차피 MPL을 내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경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뭐 경매 물건이 있는데 좀 처리를 해달라라고 문의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본인이 경매 사이트에서 MPL을 내가 원하는 걸 고를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도 좀 하시는데 그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MPL을 순수하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만 불가한 거예요? 말씀드려요.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좀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요.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훨씬 더 MPL에 직접 투자하시는 게 더 편한 방법이고 쉬운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이 경매와 MPL의 가장 큰 차이점은 MPL은 사실 경매의 전 단계라고 저는 이해를 하면 좀 속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엄밀하게 전 단계라기보다는 이제 좀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그 경매보다는 더 간편하고 더 손쉬운 투자 방법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오늘 그 MPL은 좀 경매와 MPL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죠. 예. 자, 저희가 이제 MPL을 계속 방송을 하면서 경매에 대한 이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경매하고 MPL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경매를 하신 분들이 의외로 MPL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앞에서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매의 전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매를 하신 분들은 경매로 나오는 물건 자체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MPL은 그 전 단계 경매가 어떻게 돼서 그 시작되는지 그 물건을 경매로 넘기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일단 공통점을 살펴보면 네.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권리 행사에 대한 과정이다라는 거는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하는 그 과정이 이제 경매하고 MPL 둘 다 같은 건데 뭐 일반적으로 보면 MPL은 금융기관이 대부분이 주도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경매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경매는 개인의 채권 채무 관계나 또는 법인하고 개인 간에 또는 법인 간에 이런 그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경매하고 MPL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공통점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 경매나 MPL 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공통점이라고 보고요. 경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다 그 발로 뛰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접 이제 물건에 대한 내용들을 뭐 경매 사이트 같은 데에서 정보를 보면요. 뭐 그 등기부를 떼본다거나 또는 뭐 직접 가서 임장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경매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이 처음부터 좀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MPL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에서 담당자에게 직접 사오기 때문에 그 해당 물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경매는 개인이 직접 그런 과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등기부가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서 등기부를 많이 참고하시는데 등기부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팩트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유치권이 걸려 있다거나 또는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데 그 세입자가 진성인지 가짜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뭐 그 확인 작업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MPL 같은 경우는 대출 담당자가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투자자 본인이 물건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어떤 하자가 있지 않는지 그다음에 임장 활동을 본격적으로 본인이 다 직접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업체들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업체를 활용하면 또 굳이 내가 부담하지 않아야 될 비용이 비용들도 나가니까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낙찰되면 또 일부에 또 그 대가를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럼 또 수익이 또 떨어지네. 그런 부분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경매는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낙찰 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거 우리 눈치 봐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그날 가서 그 법정에 가서 좀 분위기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부도 좀 살펴보고 뭐 낙찰 예고를 해놨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눈치 싸움이 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로 낙찰가를 적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적인 경매처럼 누가 뭐 예를 들어 1,000원 부르다 그럼 1,100원 또 여기서 1,200원 부르면 또 1,300원 이게 아니라 써서 내면 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써서 내는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한 사람이 이제 낙찰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단 한 예측하기가 번의 쉽지 않죠. 기회로 낙찰을 받아야 된다. 야, 이거 눈치 싸움 엄청 셀 것 같아. 예. 네, 그래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문의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제가 항상 여쭤보거든요. 경매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이 어떠냐면 크게 손해 보지는 않았다. 뭐 손해 보진 않을 정도였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수익을 못 얻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서 행위에 대한 이야기하면. 어떤 당위성이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들인 시간하고 노력 대비해서 실은 얻을 수 있는 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또 뭐 계시기도 하는데 그때는 뭐 이제 운이 좀 좋거나 어쨌든 뭐 능력이 또 뭐 좋으신 경우도 그렇지, 있겠죠. 뭐 운이 좋다고 폄하하지는 맙시다.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네.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거거든요. 내가 낙찰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려운 낙찰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받더라도 이걸 되팔거나 해서 수익이 생겨야만 내 수익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임대를 놔서 임대 수익을 받게 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내가 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경매에 낙찰이 딱 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수익원이 딱 되는 게 물론 이제 자산은 증가하겠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비율을 본다면은 어쨌든 팔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1,000원 넣고 1,200원을 받으려면 팔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부동산 가격이 막 팍 빠졌다. 그럼 뭐 팔지 못하고 임대를 놓는다거나. 네. 그럼 그래서 노동력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실은 이제 갭 투자해서 지금 그 가격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세를 놔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는데 저희한테 전화 주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작년에 분당에 그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서 올해 그 부동산 가격이 초반에 좀 많이 네.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좀 꽤 수익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대의 경우죠. 올해 낙찰을 받아서 실은 가격이 되팔려고 봤더니 막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팔리지도 않고 실은 팔기도 쉽지 않은 거죠. 여기 이제 많이들 간과하시는 게 세금. 네, 그렇죠. 세금도.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세금이 많이 붙는데 이걸 많이 간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이제 뭐 거래에 대한 단위가 크고 액면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좀 수익이 쑥쑥 올라오는 것 같지만 이 다른 동사한 자산과 다르게 부동산은 살 때 세금을 내고요. 보유할 때도 세금을 내고요. 팔 때도 세금을 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붙는 거. 올해 이제 정부에서 계속 이제 그 대출 규제도 하면서 금리도 계속 오르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가 빨리 처분하면 괜찮은데 대부분 낙찰받는 것도 경락자금 대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분이 될 때까지 계속 이자 부담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감안하면 수익성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너무 없는 자꾸 거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제 자칫 저희가 부동산을 이렇게 까는 그런 뉘앙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나 경매를 통해서 수익원을 만들려면 부동산 경기 흐름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단점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보셨던 분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 네. 이제 어차피 NPL도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부동산은 꽤 메리트가 있는 투자처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 지금 시장 상황,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이 조정되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NPL로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매는 좀 눈치 싸움을 해야 되고 나중에 낙찰을 받더라도 되팔거나 임대를 놔야지만이 수익이 발생된다라는 것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네, 자, 그리고 반면에 NPL은 어떤가요? 자, 그럼 NPL을 말씀드리면, 자, NPL은 금융기관에서 그 문제가 발생한 대출 연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채권을 사오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대출 담당자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이 그 발생이 될 때 그 내용들을 일차적으로 다 한번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그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가장 대출 담당자가 잘 알게 되고요.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NPL을 매입을 하러 해당 금융기관에 가면 서류를 이만큼씩 꺼내놓습니다. 사전. 그래서 가서 보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서류들까지 혹시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뭐 소송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면 뭐 소송 관련된 내용들 판결문까지 다 받아놓고요.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거라고 하면 뭐 건설사 변경 신청서라든가 이 해당 뭐 물건에 대한 포기각서 같은 것까지 다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전장치들을 확보하고 대출이 나가는 경우들이 뭐 일반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출에 대한 뭐 이자 부담이 안 되거나 원금 상환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제 NPL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 뭐 저희도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을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뭐 권리관계라든가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부분들 또 세금 밀려 있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매랑 좀 다른 점의 첫 번째가 경매는 투자자가 직접 혹은 이제 업체에 맡기더라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분석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재반 조건이나 임장 활동 등을 투자자나 비용을 내고 같이 진행을 하거나 이런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NPL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정보를 먼저 쥐고 움직인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불필요하게 투자자가 임장 활동을 한다거나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도 이제 임장 활동은 당연히 합니다. 한데 그 일단 처음에 골라올 때 그러니까 원석이 안 좋으면 나중에 가공을 해도 실은 그 가치를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물건을 골라올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자, 두 번째는 자, 경매에서 실은 우리는 낙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그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유입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NPL은 누군가 이 해당 물건을 낙찰받아 가면 우리는 1순위 근저당권을 갖고 있으니까 또 그 근저당권에 대한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질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네. 낙찰만 되면 우리는 무조건 받습니다. 낙찰 받는 사람이 낙찰 대금을 법원에 내겠죠. 납부를 하면 그 납부된 낙찰 대금 중에 1순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우선순위로 해서 배당을 받고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해당 물건이 그 다음에 뭐 되팔아야 된다거나 뭐 어떻게 됐다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낙찰과 동시에 수익 실현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뭐 예측돼 있는 기간을 사실 뭐 예측을 하고 가잖아요. 네. 뭐 1년이면 1년, 10개월은 10개월, 뭐 14개월은 14개월. 그렇죠. 이제 통상적으로 경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대부분 물건들이 소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사례를 종종 말씀드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8개월, 뭐 6개월, 뭐 이렇게 단기간에 그 종결되는 경우들도 왕왕 발생이 됩니다. 그럼 자금에 대한 회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용이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상황이 좋아서 경매 물건이 처리가 잘 되면 경매 같은 경우도 수익을 빨리 그 실현할 수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경매로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매매가 안 돼서 뭐 1년, 2년씩 뭐 계속 끌고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경매는 실은 언제가 종료 시점인지 예측하기가 좀 뭐 내가 직접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NPL은 반면에 경매에서 누군가 낙찰 받아가면 그 낙찰 받는 걸로 수익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을 예측할 수 있고요. 또 경매에 비해서 좀 짧은 경우들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금의 활용이 용이하다, 회전율도 좋고 이런 것까지 살펴봤는데 굳이 NPL과 경매의 다른 점에서 NPL이 경매보다 나은 점을 한번 딱 꼬집어서 말씀하신다면. 자, 그럼 몇 가지 장점들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안정적인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경매보다 리스크가 좀 더 적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경매는 낙찰받은 다음에 실은 처분에 대한 문제 중에서 가장 골머리를 썩는 게 지금 명도 문제거든요. 그 지금 현재 그 거주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또는 임차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합의를 볼 거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법적인 다툼을 좀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투지 않으려면 협상을 해서 뭐 보상금을 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요. 그다음에 체납세액이나 이제 우발부채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몇 사람이 더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 임차인이 버팅기고 나 돈 더 안 주면 못 나가겠다. 그럼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속 조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라고 본다면 NPL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돼서 바로 배당금만 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앞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적다. 예, 그것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경매보다는 현저히 좀 적은 투자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NPL 뭐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NPL에 혹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도 채권 최고액 한도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NPL 투자를 할 때. 그렇지만은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중위험 중수익 저수익 중위험 다시 할게요. 네. 저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제가 오늘 긴장을 했는지 이렇게 MC 자리를 뺏길 것 같은 위기감이 있어갖고. 조심하세요. 제가 네네.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네네네. 자, 앞에서 지금 이제 조금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NPL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그 이론적으로 그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 설정 금액이 설정돼 있는 120에서 130%까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저희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20에서 30%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더 근데 수익을 거기서 또 비용이 또 빠지잖아요. 예. 이제 뭐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금융기관에 갖고 있었던 1순위 근저당권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죠. 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해당 채권을 매입하는데 8, 90%까지 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 해당 채권을 사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뭐 20,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NPL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뭐 구조와 경매와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살펴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요거 얼마나 나왔나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너무 좀 저렴해 보이나요? 자, 얼마만큼의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자, 어쨌든 어떤 투자처든지 내가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NPL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건데요. 자, 첫 번째 사례는 자, 지역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이분이 주변에 괜찮은 물건들이 있으면 이제 소개를 해달라는 그 의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동네는 잘한다. 그래서 이쪽 동네에 괜찮은 NPL 나오면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해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공인중개사들도 NPL에 이제 하나둘씩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정보를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해당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 분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건인데 경기도 가평에 있는 물건이고요. 자, 여기가 가평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놀자. 네, 맞습니다. 놀자. 물가에서 놀자. 네, 서울에서 가깝고 휴식도 좀 취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전원주택이 한참 붐이 불었었고요. 그렇죠. 예. 여전히 전원주택도 네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평, 가평 이쪽이 전원주택이 한참 붐이 일었었죠. 가격도 비쌌고. 그래서 이분한테 추천해드린 게 이겁니다. 자, 이 지역인데 주변에 보시면 어때요? 펜션들 많죠. 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놀기 놀자. 좋은. 네. 네. 그래서 주변 환경도 좋고 펜션들이나 숙박시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데는 사실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저렇게 시골에다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구도심보다는 저런 동네는 돈을 쓸어오는 소비 지역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많이 도는 지역인 예, 거다.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이 해당 물건지는 어떤 거냐면 여기가 전원주택 예정지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원주택이 들어설 걸로 이제 그 계획이 됐던. 개발 호재를 두고 있는 땅이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잡아놓으면 낙찰이 좀 쉽겠죠. 개발업자들이 그렇죠. 욕심을 내는 지역이니까요. 아무래도 개발업자는 땅을 싸게 사와야 되니까 경매에 쉽게 들어올 거고 예. 싸게 사온 만큼 수익을 더 얻어갈 테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투자하셨던 이 지역이 전원주택 개발 예정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500만 원을 투자하셔서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자,
저희가 통상 1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짧죠. 예. 그래서 이 개발 호재 같은 게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그 경매에서 낙찰 수요들이 좀 많을 거니까 좀 10개월 정도 기간이 생각보다 좀 짧았고요. 수익은 1,450만 원 정도를 수익으로 얻었습니다. 좋네요. 예. 그러니까 뭐 좋다는 표현 말고는 뭐 딱히 할 게 없네. 예, 뭐 와 대박이다 이건 아니고. 수익이 뭐 안정적으로 네. 좀 생각했던 기간보다 좀 짧게 빨리 회수가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막 과한 욕심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한 투자처가 NPL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아카데미도 진행하는데 스터디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경매나 NPL도. 경매는 일반화돼 있는데 NPL도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그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서울에서 진행할 건데 이런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이제 투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용인에 있는 지역인데 용인이면 시골이다라고 이제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 메리트 있는 물건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용인을 시골이다 그러면 용인시 거주자들에게 욕 먹습니다. 아니 용인이 굉장히 용인 시골 아닙니다. 굉장히 큰데요. 네. 굉장히 큰데 이제 모연읍 독립리면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조금 이제 그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분이- 독립리라는 지역 자체가 그 골프장이 많이 인접돼 있고 그다음에 그 다세대 주택이나 아니면 단독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맛집 커피숍들이 좀 모여 있는 데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해당 지역을 보시면 주변에 지금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네. 해당 물건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임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꽤 메리트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물건에 투자를 하셨고 그래서 통으로 매입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비용이 이거는 좀 들어갔고요. 셌네요. 네. 예, 그리고 뭐 1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걸리는 만큼 투자 기간이 걸렸고요. 투자 수익은 3,700만 원.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네.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돈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저런 한 3억짜리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저기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최근에 물건 소개시켜 드리는 것 중에 동백에 있는 통상가, 그 감정평가금액 90억짜리인데요. 뭐 이런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뭐 큰 대학병원도 들어오고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배후에 잘 수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꽤 입지상으로도 괜찮고 그 매력적인 물건인데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뭐 투자자분들 여러분이 들어가시더라도 각각 그 질권 설정을 등기부에 별도로 해드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액이 뭐 자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한 명이 그걸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용인에 아까 말씀드렸던 2억 1천만 원짜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짜리가 21명. 네,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많긴 하지만 충분히 뭐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지금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안 되지. 20분이 넘는 분들은 다 질권 설정을 해줘야 너무 되니까. 솔직한데 인간적으로 귀찮다고 표현하면서 그러면 안 아니 되죠. 귀찮은 건 아니고 이제 안 비용이 되겠네. 좀 많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들고 좀 이제 번거로움도 좀 있고요. 그래서 네. 그 어느 정도 이거 자칫하면 이거 소액 투자자 무시하는 바람 됩니다. 이거 아니죠. 사과하세요. 그럴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한 투자처가 NPL이다. 알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지에 대한 금액이 크더라도 소액 투자자들도 얼마든지 해당 물건이 마음에 든다면은 십시일반에서 같은 물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그럴 경우에는 각각의 투자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질권 내용은 똑같이 달린다. 다만 윤기림 전문가가 귀찮아할 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